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와주신 기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 드디어 바닥인가? 두 번째, 절대 초보 투자자가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석탄 때문에 한국 물류가 멈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이 검정고무신 시대도 아닌데 석탄 때문에 멈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코스닥 상위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잇! 자, 경제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긴축 우려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도 급락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 우려가 확대되며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7% 하락, 그 다음에 S&P도 0.5% 하락했는데 그 와중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날 미국 증시는 양호한 기업 실적이 힘입어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영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국채 발행 규모를 발표했고,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한편 게다가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2, 3분기로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거를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이거죠. 긴축이죠, 긴축. 그래서 긴축 우려가 확대되며 증시도 약세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이러한 일이겠죠. 당연히 금리는 오를 거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조금 이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미국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상승하며 0.5%까지 올라온 반면, 그러나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6이나 하락하며 1.5로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 부분을 살짝 어려워하시는 기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 기리시 기리분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저 기리시 기리분들에게 돈을 빌릴 때 딱 2년만 빌리는 게 금리가 높을까요? 아니면 10년 빌리는 게 금리가 높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길면 길수록 금리를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길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보다시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랐는데 10년 만기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 이상하다는 소리겠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금리, 그러니까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연방기금 금리가 0.25인 상황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5까지 올랐다는 점은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제는 미국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간 문제일 뿐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주면 딱 깔끔한데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기가 긴 장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외에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데요. 하지만 장기 금리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아니 솔직히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기와 장기가 따로 노는, 팔다리가 따로 노는 그러한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제 하루만 있는 게 아닌데요. 미국의 단기 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장기 금리는 지난 3월에 기록했던 연중 최고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단기 금리가 오르고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장단기 금리 축소 현상은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은 시장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나타날지도 알 수 없고 당장 내일부터 또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알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대응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는 조금 둔화가 되고, 그 반면 가치주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앞으로의 경기가 조금 안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와는 반대로 가치주가 살짝 나빠지고 그 다음에 성장주가 조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식은 딱 이렇게 단편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조금은 반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설명이 길었네요. 추가적인 정보 딱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정리를 했을 때 결국 이거죠. 원래는 2년짜리 국채랑 10년짜리 국채가 있으면은 10년짜리 국채가 더 큰 게 정상인데, 하지만 최근 들어 2년은 오르고 10년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야, 이거 경기 좋은 거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치주보다는 조금 더 성장주가 좋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도 공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2년짜리와 10년짜리의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야, 말도 안 돼,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거의 10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바로 10년과 그 다음에 2년짜리의 장단기 금리 차를 보여준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06년에서 2007년 이 사이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2년짜리보다 10년짜리의 금리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08년 무슨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전 세계가 박살이 났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시 쭉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하지만 또다시 슬금슬금 줄어들더니 2019년에 한 번 또 역전된 적이 있었네요. 아마도 주식 투자 경력이 2, 3년 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야, 이제 또 증시는 끝났다, 이제는 박살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별다른 일이 없었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딱 1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딱 1년 뒤에 뭐가 생겼죠? 코로나가 터졌죠. 야, 이거는 뭔가 음모론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법칙에 따르면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터지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정상인데,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딱 1년 뒤에는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하네요. 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쭉쭉 벌어지다가 다시 또 줄어들다가 결국 역전이 되려고 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빅쇼트 주인공이 되어서 야, 이제 1년 뒤에는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가에 주춤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비롯한 모든 기리분들이 그때까지 주식시장에서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면서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부자 되도록 해요. 자, 오늘 영상의 반을 금리 얘기를 하면서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결국 진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거는 언제나 있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고, 조금 걱정이 된다면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살짝 더 사보는 건 어떤가, 이러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부터는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모더나 존슨앤존슨 부스터샷 접종자 5일 만에 1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벌써 부스터샷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50세 이상 매년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 또한 이때까지는 미성년자한테는 잘 맞추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긴급 사용이 몇 주 안에 승인될 것이며 6세에서 11세 긴급 사용도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이 매년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백신의 예방 효능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플러스 50세 이상은 입원율이 높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훨씬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니까 50세 이상을 그 대상으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몇 년간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결국 코로나가 사라지는 정도까지 없어지긴 하겠죠. 아마도 그때가 되면은 지금 현재 독감 주사처럼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기 싫어도 위드 코로나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입니다. LG디플 마침내 바닥, 증권가 목표가 상향 잇따라 장기간 조정을 받았던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LG디플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가가 잇따라 상향되면서 주가의 바닥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때까지 LCD 패널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이것도 둔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TV 사업 부분의 체질 변화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하네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디플에 대한 전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 일부 증권사들은 LG디플의 목표 주가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27,000원, 신한금융투자는 24,000원으로
기존보다 8%, 4% 올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좋았냐? 그건 아닌데요.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는 이달을 기점으로 LCD 패널의 가격 하락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중국에서 전력 공급난이 발생하고 그리고 4분기에는 LCD 패널 업체들이 가동률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를 감안하면은 LCD 패널 가격의 하락폭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 이걸 딱 보니까 지금까지 안 좋았던 거는 이미 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LCD 패널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로의 사업 전환으로 TV 사업 부분의 체질이 바뀌는 점도 긍정적인 시각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정도인데 현재 주가가 7.5%나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21선을 뚫고 완벽하게 올라가 61선까지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고 야 지금부터 LG디플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단추는 깨맸다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LG디플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LG디플이 없다면은 매수의 기로 삼아도 되고 그리고 LG디플이 있다면은 살짝은 물태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한번 위 리포트를 읽어보시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3분기 73조 9,800억원 매출 역대 최대. 자, 그런데 역대 최대라는 글씨를 보면은 항상 떨어지던데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역시나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괜찮아지는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 흐름을 장 막판까지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74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며 반도체 사업이 호황을 맞았고 신규 폴더블 폰의 흥행 성공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늘면서 폴더블이죠, 폴더블 분기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몇몇 기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인끼리 야 이렇게 매출이 좋은데 주가는 왜 그래?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게도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현재 매출을 보지 않습니다. 6개월 앞을 보죠. 그러니 올해 1월인가요? 그때 삼성전자 최고가를 찍었죠. 96,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주가가 쭉 떨어졌죠. 그러니 지금 나오는 이 성적표 3분기 74조 매출은 올해 1분기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빠진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플하네요.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으면은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름분들이 앞으로 삼성전자를 검토를 하실 때 지금 당장 실적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뒤 그때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니까 기름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1%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거래량 또 터지지 않고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는 달리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는 신호가 나타나겠죠. 그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증시가 갑자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아니 길에 무슨 소리야, 오늘 증시 별론데? 맞습니다. 오늘 증시는 나쁜데요. 하지만 이 섹터 진짜 오랜만에 불타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가 진짜 오랜만에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뉴스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스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AI, 자동차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최첨단 반도체 기술 뽐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에 활용되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어제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반도체 대전에서 이러한 기술을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네요. 자, 이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간판 반도체사다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등을 선보이며 미래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개발에 성공한 HBM 핌도 공개해 AI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AI 반도체 HBM 핌이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반도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런데 이 반도체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저장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도 하겠다, 이러한 야심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행사장에서 만난 삼성전자 관계자도 HBM 핌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AI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에 부하가 갈 수 있는데 이 반도체는 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AI 반도체,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 제품군을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행사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약간의 훈풍을 불어오게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절대 초보 투자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 하나만 꼽으라면은 저 기리센 이걸 꼽을 것 같은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낼 돈 또 못 버는 기업 무려 41%, 사상 최악이라고 하네요. 자,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사상 처음 40%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실적과 재무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전에도 무려 36%나 됐다고 하네요. 갈수록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들, 이자 낼 돈 또 못 버는 기업이 말이 될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 비중이 무려 40%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이 결과가 혹시 우리 상장한 회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번 조사는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79만, 그러니까 80만에 가까운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 무려 40%가 넘는 기업이 이자도 못 갚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딱 볼 때마다 저 기릿은 상장된 기업이라고 모두 다 깔끔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소린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분들이 아직까지 초보 투자자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절대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적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위 기업들은 정말 무작위적으로 저 기릿이 방금 전에 들어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무작위로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3개를 꼽았는데 3개 전부 다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당연히 보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보물을 찾으면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초보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가 돼서 보물을 찾으러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주식 투자 너무 어렵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일단 적자 기업은 피하시는 거,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은 매년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 이런 것들을 고르면은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석탄 때문에 우리나라 물류가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소수가 품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 트럭이 멈춘다고 하는데, 자, 기름들, 혹시 주소에 가보면은 기름을 넣는 곳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휘발유, 고급 휘발유, 경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옆에 네모 반듯하게 생긴 흰색 기계가 있는 걸 확인하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못 보셨다면은 아마도 보셨을 텐데 관심이 없어서 그냥 기억에서 지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걸 바로 요소수를 넣는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화물 트럭이나 아니면 경유차에 넣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왜 넣을까요?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 이 요소수가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절감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소수가 진짜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요소수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를 넣지 않고 달린다면 자동차가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니 기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요소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요소수가 이제 우리나라에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남부권에서 요소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일부 주소에 공급을 중단한다는 그러한 안내문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다음 달 요소수 생산량은 이달의 절반 수준도 안 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질문이 생기죠. 야, 그러면은 이 원료는 어디서 만드는데? 바로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자, 27일 자동차 물류에 따르면은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요소에 대해 수출 화물 표지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수출 제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는 15일 이후부터 중국 당국이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이 나기 전까지 수출이 전면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요소를 갑자기 왜 끊었나? 우리한테 보복하나? 그걸 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요소를 만드는데 바로 암모니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석탄에서 추출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석탄이 난리죠, 난리. 중국에서 석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도 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 이렇게 수출을 제한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야,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수출하는데, 그런데 무려 우리나라 수입 물량의 60% 이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중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요소수가 바로 3분의 1 토막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소수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를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화물차가 전부 다 멈춘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물류 대란을 당연히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기리분들, 저 기릿은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합니다. 나비 효과가 이런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요. 중국이 호주랑 올해 초에 투닥투닥하면서 석탄 때문에 난리를 치더니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화물차를 멈춰 세우는 그러한 일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소수 관련주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KG케미칼,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 이 두 가지 기업이 현재 요소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화될지 그런 것들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항상 기리분들은 이러한 정보는 참고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코스닥 상위주를 관심있게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막아라, 코스닥 신지수 빠름에 연내 나온다. 코스닥 시장 상위 5% 우량 기업들이 편입된 새로운 코스닥 VIP 지수가 이르면 연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코스닥 시장이 약간은 투기적 시장, 개인들의 놀이터,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우량 기업이 유가증권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반복되며 이들을 따로 분류해 이미지 쇄신과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상위 5%인 75개 기업을 따로 선별을 한 다음에 코스닥 내에서 특별 관리를 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특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코스닥 상위 종목한테 좋을까요? 바로 이러한 지수를 만들면은 여기에 수많은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연기금이 새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MSCI,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이렇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코스닥 VIP 지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위 5%의 코스닥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코스닥 상위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구체화가 될 테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업 하나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기아 4분기 전망 긍정적, 내년에도 신차 모멘텀 지속. 유진투자증권은 기아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고 4분기 전망도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 주가 12만 5천원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다시피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으며 신차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인센티브 하락, 판매 믹스 개선, 옵션 및 트림 선택의 고급화가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의 올해 실적을 견인한 신차 모멘텀은 2022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스포티지가 22년 중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며 텔룰라이드 증산 물량 출고도 본격화될 것이고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니로, 그리고 eGMP 기반의 전기 SUV, EV4 등이 내년 상반기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 조금은 좋게 본다고 합니다. 자, 기아차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이평선을 뚫고 머리를 딱 세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두 개 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꼼꼼하게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